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남편 그늘에 살다 이제 평범해졌다고 해야 맞겠네요. 아마 여러분도 제 얘기 들으시면 아유, 저런 못난 남편하고 왜 사나 하실 텐데요. 그런 남편이 지금은 180도 달라져 다른 사람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30만 원으로 시작해 인간의 본 모습을 보게 된 통쾌하면서도 씁쓸한 제 이야기,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남편이 돈에 유독 민감하다는 건 연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데이트 때 영수증 하나까지 다 챙겨서 보관할 정도였으니까요. 주변에서는 그런 남편을 보고 결혼하게 되면 잘 살 거라고들 했지만 가끔 너무하다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제 생일이었는데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내심 기대하고 봤더니 초코파이 몇 개 쌓아놨더라고요. 케이크가 3만 원씩이나 하던데 낭비야. 이건 3천 원인데 맛은 똑같아. 차마 그 얘기는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했네요. 그래도 그땐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했네요. 정말 순진했던 거죠.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첫 명절이 생생하네요. 시댁은 서울 변두리에 있었고 저희 친정은 충청도 시골 마을이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지갑을 꺼내더니 새돈으로 바꿔온 봉투를 꺼내는 거예요. 시아버지께 50만 원, 시어머니께 50만 원씩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어서 드리더라고요. 아들이 최고라면서 좋아하던 시부모님 웃는 얼굴을 당연히 저희 부모님한테서도 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친정에 가서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충 산 5만 원짜리 과일 세트 하나 달랑 산 게 다였죠. 이거면 충분하지? 웬만한 건 거의 다 있잖아. 어? 이게 다라고? 용돈은 따로 준비한 거 없어? 어머님 아버님은 다 드렸잖아. 양가 부모님 공평하게 하는 게 맞지. 한쪽만 주는 법이 어딨어. 순간 남편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시골에서 돈 쓸 데가 어딨어. 농사 짓는 분들이 현금 들고 뭐하게. 안 먹던 과일 정도면 그만이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랑 네 부모님이랑 같아? 우리 부모님은 도시에 사시잖아. 서로 사는 거에 맞춰서 드리는 게 맞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친정이 시골이긴 했어요.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소 몇 마리 키우고 논농사 지으면서 사셨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부모님인데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나 싶었죠. 시골에 산다고 돈 필요 없는 건 아니지. 용돈 주는 걸로 왜 차별해? 차별? 내가 뭐 물정 모르는 줄 알아? 이 돈이면 시골에서 1년 생활비야. 서로 사정에 맞게 하는 거라니까. 알았어. 올 때 20 정도 드리면 되지. 시부모님께는 명절 때마다 100만 원씩 챙겨드리면서 20은 무슨 계산인지. 그조차 마지못해 하는 것도 속상했죠. 더 어이없는 건 그 20만 원마저도 내내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마트에서 10만 원어치 장 봐서 가자. 현금보다 더 실용적이잖아. 마트? 뭐 우리 부모님이 밥 굶고 살아? 용돈으로 드려 똑같이. 아니 시골에선 이런 거 잘 안 팔리더라고. TV에서 봤어. 엄마는 기쁘게 받아주셨지만 전 그것도 너무 부끄러웠어요. 한 번은 몰래 5만 원 드렸다가 남편이 발견하고 난리가 났죠. 또 몰래 주고 오려고? 이래서 당신한테 내가 다 못 맡긴다니까. 갈수록 이 문제로 말만 나오면 싸움이 되니 저도 슬슬 포기가 됐어요. 결혼 3년 차에 친정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모셨지만 뇌출혈이라 이미 손쓰기에는 늦었더라고요.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장례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네. 뭐가 이렇게 다 비싸?
오늘 장례식장에서 500만 원 나왔다고 하는데 장례비 대느라 우리 돈 다 깨지겠어. 아, 이번 달 카드값도 있는데. 야, 아버님은 왜 하필 이럴 때 가시냐?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돈 걱정을 하는 남편이 너무 야속했어요. 아직 눈물도 안 마른 제 앞에서 말이죠. 게다가 조문객들이 오실 때마다 남편은 더 심해졌어요. 아이고, 박 과장님 오셨네요. 저희 처가가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이런 게 다 사위 역할이죠 뭐. 정말 제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심지어 우리 친척들 앞에서도 장례비를 말하며 생색을 냈어요. 장인어른 가시는 길에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럴 때 사위가 나서야죠. 사실 장례비용 500만 원 중에 제 남동생이 퇴직금 깨서 300만 원 냈고 남편은 그 중에 200만 원만 보탰을 뿐인데 말이죠. 나중에 저한테 이번 달 생활비에서 빼야겠다고까지 했으면서요. 더 화가 났던 건 엄마한테까지 생색을 냈다는 거예요. 그때 남동생이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누나, 매형이랑 사는 건 괜찮아? 매형 오늘 보니까 사람이 좀 달라 보이네. 200만 원 보태놓고 자기가 다 낸 것처럼 생색내고. 누나도 고생 많겠다. 사는 걸 굳이 안 봐도 제 마음을 다 알겠다는 것처럼 위로해줬어요. 사실 동생은 나이는 어렸지만 저에겐 오빠 같은 면이 많았어요. 서울대학교 농대 나와서 대기업 연구소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본인이 엄마를 모시겠다며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죠. 엄마 혼자 두면 아버지처럼 될까 봐서 그래. 내려가서 뭐라도 해볼게. 남편은 그런 효심이 깊은 착한 동생을 보고 대놓고 비웃었죠. 서울대까지 나와서 시골에 처박히다니. 에휴, 공부 많이 한 게 무슨 소용이야. 그냥 농사나 짓겠다는 거지? 장모님도 자식 농산 망쳤네. 아니, 당신 나하고 결혼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갈수록 남편에게 마음이 멀어지던 때 정이 뚝 떨어지는 일이 생겼죠.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혹이 발견됐는데 양성이었지만 수술을 해야 했죠. 수술은 잘 끝났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더라고요. 목소리가 쉬어서 잘 안 나오고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거든요. 클라이언트 미팅도 많고 프레젠테이션도 자주 해야 하는 일이라 버티다 결국 퇴사를 결정했고 그때 남편이 저한테 이 소리부터 하더라고요. 이제 돈 쓸 생각 아예 하지도 마. 그동안 당신이 모아둔 3천만 원 그거 이제 우리 비상금이니까 함부로 손대지 말고 이제부터 나한테 맡겨. 제가 5년 동안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는데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아니, 차라리 잘 됐어. 버는 거 솔직히 얼마나 된다고.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면 되지.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 남편 하나는 진짜 잘 만났어. 21세기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게 한심했답니다. 하지만 수술 후유증으로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지쳐있던 터라 싸울 기력도 없었어요. 퇴사하고 나서부터 남편의 경제적 압박은 날로 심해졌어요. 집에만 있는데 돈 쓸 일이 뭐가 있어? 근데 왜 자꾸 영수증이 나오는 거야? 나중엔 용돈을 아예 끊어버렸죠. 병원 정기검진을 가려고 하면 이 말부터 하더라고요. 그걸 뭐하러 받아? 수술도 다 끝났다면서. 돈 아까워. 그거 병원 상술이라니까. 그 말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생활비로 매달 딱 50만 원을 주면서도 꼭 한마디씩 했어요. 이것도 후하게 주는 거야. 아껴서 잘 써. 그리고 매일 가계부 써서 보여줘. 뭐에 얼마 썼는지 기록해두고. 나중에 같이 봐야 돈이 어디로 새는지 알지. 50만 원으로 식비, 생필품, 교통비까지 다 해결하라니요. 병원비도 이 안에서 쓰라는 거야? 왜 못해? 그것도 다 당신 의지 문제야. 밥 잘 챙겨 먹고 뒷산이라도 가. 좋아진다니까? 약 없이는 버티지 못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작년 봄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시골에 계실 엄마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죠.
적어도 생신날만큼은 얼굴이라도 뵙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이번 주 엄마 생신이야. 잠깐 다녀올게. 1박 2일로. 차비 아깝게 뭐하러 가. 왕복 차비만 해도 얼만데. 전화로 해. 그래도 1년에 한 번인데 가봐야지. 남편은 TV 보다가 짜증스럽게 쳐다보더군요. 어차피 장모님 일하느라 바쁠 텐데 뭐하러 가. 가봤자 밥상 차린다고 괜히 당신이 일만 더 만드는 거라니까. 여기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참 우리 엄마 생신은 쉽게도 넘긴다. 어머님 생신이었어 봐. 그런 식으로 아무 날도 아닌 것처럼 하는 남편이 너무 밉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결국 다녀오기로 했어요. 빈손으로요. 이번엔 선물 챙겨드리기도 못하고 그냥 갖다만 와. 차비만 가져가고. 뭐 라면 한 박스 갖고 갈래? 아니다. 뭐 솔직히 거기까지 가는 게 어디야. 당신 지금 일 안 하는 거 다 아시니까. 시골 가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계속 났어요. 엄마 생신에 좋은 선물 하나 못 챙겨간다는 게 너무 서럽더라고요. 제 손이 부끄러워 마중 나온 엄마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딸 왔네. 아이고 먼 길 오느라 애썼다. 왜 그래? 피곤해? 아니, 그이는 요새 일이 너무 바쁘다고 해서 오고 싶다는데 못 왔어. 남편이 함께 오지 못한 걸 어설픈 거짓말로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지나가면서 어머 숙자네 딸 왔네. 또 혼자 온 거야? 사위는 안 오고? 아이고 요즘 젊은 사위들은 시골까지 안 와. 죽는다 그래야 나타나지. 이런 이야기를 농담삼아 하고 지나갈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엄마가 차려주신 생신상 앞에 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 이것밖에 내가 준비를... 요즘 정신이 통 없었어. 괜찮아. 네가 와준 게 제일 큰 선물이지. 몸은 괜찮아진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니? 그래도 한서방이 잘해주지? 그 물음에 차마 대답을 못하고 전 그냥 웃기만 했네요. 엄마 앞에서라도 행복한 척하고 싶었거든요. 올해 봄, 엄마 생신이 다가오기 전부터 작년에 서러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올해는 빚을 내서라도 꼭 용돈을 드려야지. 아무리 남편이 뭐라 해도 딸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장 볼 때 10,000원, 20,000원씩 현금으로 빼서 숨겨뒀죠. 남편이 가계부 검사를 하니까 이렇게 모으는 것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넉 달을 아껴가면서 긁어 모았더니 30만 원이 되더라고요.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제 정성과 마음이 담긴 돈이었죠. 엄마 생신 일주일 전 남편이 회사 간 사이에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넷 뱅킹을 켰어요. 송금 버튼을 누르는 손이 살짝 떨리긴 했지만 그래도 보냈어요. 10년 결혼 생활 중에 제가 친정엄마한테 제대로 용돈 드린 게 처음이었죠. 송금 완료 문자를 보니 가슴이 뛰면서도 뿌듯했어요.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지금 통장 확인해 보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돈을 무슨... 아이고, 30만 원이나 보냈어? 뭐하러 보내? 요즘 너도 힘들 텐데. 괜찮아요. 맘 같아서는... 요새 상황이 좀 그래서 그것밖에 못 넣었어요. 엄마 시내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 돈은 엄마가 다 써요. 아셨죠?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 터질 게 터지고야 말았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아 핸드폰으로 뭔가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모바일 뱅킹으로 월급 들어온 걸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죠. 여기 김숙자 30만 원 송금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어? 또 나 모르게 돈 보낸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송금 내용을 지우는 걸 깜빡했던 거죠. 그게 엄마 생신이라 저번에도 그냥 넘어가고 해서 보냈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폭발했어요. 뭐?
생신? 내가 언제 허락했어? 아니 왜 돈을 당신 맘대로 빼돌려? 30만 원이 지금 적은 돈이야? 그 돈이면 우리 한 달은 더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내가 생활비 아껴서 거기서 모은 돈 드린 거야. 그러니까 그 생활비도 내 돈이잖아. 내가 번 돈이라고! 도둑이야 뭐야? 뭐 나만 일해서 벌어다 주면 당신은 쓰기만 하면 돼? 집에 퍼주기만 하면 돼? 도둑이라는 말에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도 참기가 힘들었죠. 도둑이라니? 내가 왜 도둑이야? 엄마한테 용돈 한 번 드린 게 그렇게 큰 죄야? 그럼 죄지. 상의도 없이 돈을 빼돌렸으니까. 그리고 장모님도 너무 심하네. 나한테 백수딸 맡겨놓고 어디 지금 사정 뻔히 알면서 그 돈을 받아? 양심도 없네. 지금 뭐라고 했어? 정말 말끝마다 돈돈거리는 남편이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나한테 고맙단 말도 왜 안 해? 내 돈인 거 알 거 아니야? 그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통에 아마 옆집에서도 다 들었을 거예요. 치사하다 치사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30 다시 넣어 놓을게. 그럼 되잖아. 그렇게 용돈 한 번 드린 걸로 싸우고 그날 밤 내내 울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더라고요. 이리 와봐. 오늘 중요하게 할 얘기 있어. 부부 재산 계약서. 이게 뭐야? 이젠 뭐 계약서라도 쓰고 살자는 거야? 남편은 처음엔 차분하게 절 설득하려 했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재산 관리 좀 체계적으로 해보자. 각자 번 거 각자 관리하고 관리비나 생활비는 공평하게 부담하는 거야. 요즘 부부들 다 이렇게 한대. 당신하고 나도 이렇게 하면 싸울 일 없을 것 같아. 갑자기 왜? 엄마 용돈 드린 것 때문에? 아니, 이게 합리적이잖아.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면 싸울 일도 없고. 난 아파서 지금 일을 못하잖아. 어떻게 반반씩 내? 남편이 조금씩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모아둔 돈 있잖아. 3천만 원. 그 안에서 쓰면 되지. 그건 그때 비상금으로 두기로 했잖아. 지금이 비상 상황이니까 쓰라고. 아직도 모르겠어? 이제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자꾸 상의도 없이 돈을 함부로 쓰니까 이렇게라도 해야겠어 난. 지금 나한테만 의지하는 사람이 한둘이야? 너 그리고 이제 처가까지. 내가 무슨 은행이라도 돼? 우리 그래도 가족 아니야? 힘들 때 서로 가족이 남의 돈을 몰래 가져가? 이건 신뢰의 문제야. 당신이 그걸 깼고. 남편은 이미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공증사무실에 예약도 해놨어. 내일 가서 도장 찍으면 돼. 공증까지? 정말 이렇게 해야겠어? 그 용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그래. 돈 없으면 편의점 알바라도 하든가. 아픈 게 뭐 대수야? 일할 수 있잖아. 남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돈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남편은 저한테 못하는 말이 없더라고요. 인격도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울면서 말했죠. 알았어. 그래 하자. 재산 분리 원하는 대로 해줄게. 다음날 공증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었어요. 차라리 그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걸 그랬네요. 그때는 이게 나중에 남편한테 얼마나 큰 부메랑이 될지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다음날 저녁 갑자기 불난집에 기름을 붓듯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다 들었다. 아무 상의도 없이 돈을 친정에 보냈다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벌써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친 거죠. 어른이 말하면 그냥 들어. 토달지 말고.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말하는데 시집가서 재산 친정에 빼돌리는 여자치고 붙어 사는 여자 하나 없다. 무슨 뜻인지 알지? 빼돌린 게 아니라요. 엄마 생신이었어요. 뭐 어떤 날이 됐건 그래도 둘이 약속했으면 돈 쓰는 건 미리 말하고 보내야지. 그렇게 몰래 보내는 게 말이 돼? 버는 것도 없으면서? 도둑질이나 똑같지? 그 도둑 소리 남편과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시골에서 일 못한다고 돈 달라고 연락 오면 우리 아들 등골만 빼먹히지. 우리 아들만 불쌍해서 어떡해. 마누라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든데 온 집안이 백수야. 그건 정말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저도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죠. 어머님, 제 가족들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더 하시면 저도 안 참아요. 오늘은 이만 끊을게요. 더는 통화하기도 힘들었어요. 자칫하다간 시어머니께 더한 막말을 뱉을 것 같았거든요. 내 말 안 끝났다. 앞으로 친정에 돈 한 푼이라도 보내면 가만 안 둬. 그리고 니네 엄마한테도 전해. 딸 시집 보냈으면 끝이니까 손 벌리지 말라고. 누가 손을 벌렸다 그래요? 그리고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나요? 염치가 있으면 안 받아야지. 친정 들락거릴 시간에 우리 아들이나 챙겨. 그게 네 도리야. 그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집안에서 돈벌레 같은 남편까지 어떻게 같이 살아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의기양양해진 남편은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받았지? 우리 엄마도 한번 화내면 진짜 무섭다니까. 조심해. 그날 밤 저는 정말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했답니다. 하지만 아픈 몸으로 당장 갈 곳도 없고 그저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재산 분리 계약을 한 뒤에도 남편의 집요함은 사라질 줄을 몰랐어요. 이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더니 구두도 제대로 벗지 않고 이러더라고요. 생각해봤는데 이건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야. 남편은 테이블에 뭔가를 펼쳐놓더라고요. A4 용지에 빼곡히 적은 메모였어요. 봐봐, 내가 계산해봤어. 30만 원씩 매달 보내면 1년에 360만 원이야. 10년이면 3,600만 원이고 거기다 명절이고 생일이고 그런 핑계로 때마다 주면 우리 노후 자금 다 날아가는 거야. 보통 일이 아니라고. 누가 매달 보낸대? 그냥 엄마 생신에 한 번 보낸 거잖아. 그만 좀 해. 아니야, 이게 시작이라니까. 처음엔 생신, 다음엔 어버이날, 그 다음엔 추석, 설날. 핑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처남까지 하나 더 딸려왔잖아. 처남 말이야. 곧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는 핑계로 돈 달라고 할걸? 두고 봐. 남편은 계속해서 미래를 부정적으로 그려나갔어요. 게다가 장모님 혼자 됐잖아. 나중에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 달라, 약값 달라, 간병비 달라. 끝이 없을 거야.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 정확히 말하면 나지. 뭐? 가족이니까 서로 어려울 때 돕고 그러는 거지. 그건 양가 부모님 다 똑같아. 다음날 남편은 회식이 있다면서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잔뜩 풍기며 휘청대며 겨우 집에 들어오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내 돈 가져간 김숙자! 내가 내일 찾아간다. 당장 내 돈 내놔라! 정신 안 차려?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술 깨고 얘기하라고! 왜? 사실이잖아. 그거 내 돈이야. 대문 앞에서 똑같이 소리칠 거다. 내 돈 가져간 김숙자 당장 내 돈 내놔라! 아주 동네방네 다 들리게! 술에 취한 남편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취중진담이라고 술김에 한 그 말이 더 진심 같아서 무섭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조만간 이 문제 확실히 정리해야겠어. 선을 딱 그어야 한다니까. 당신 친정 때문에 우리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때 다 힘들면 도와주지도 못한다고. 당신도 진지하게 생각해봐. 여기에 괜한 감정 섞지 말고. 이젠 우리가 가족이잖아. 혼자 선을 긋든 인연을 긋든 알아서 해. 난 우리 가족 힘들면 돕고 그렇게 살 거니까. 당신한테 돈 달라는 소리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남편 입에서 나온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며칠 안가 말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긴 해. 걱정돼서 그래. 장모님은 나이 들어가지 처남도 자리 못 잡고 있지. 상황이 그렇잖아. 내가 이번에 가서 좀 물어보고 처남한테도 인생 선배로서 조언 좀 해주고 그래야겠어. 이렇게 나오니 그래도 마음은 있구나 싶었죠. 다음날 아침 6시 남편이 알람도 울리기 전에 벌써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집 가는데 갑자기 정장은 왜? 오랜만에 뵙는데 예의상 처남한테도 좋은 인상 주려고. 멘토가 되려면 믿음직해 보여야지. 남편은 서류 가방까지 꺼내서 뭔가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건 또 뭐야? 무슨 서류가 이렇게 많아? 이거
처남 이력서 봐주려고 샘플 몇 개 찾고 채용 공고랑 뭐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서류들도 가방에 넣는 걸 봤지만 동생을 도와주려 한다는 말에 안심했어요. 차에 타면서도 남편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그냥 편하게 대화하고 오는 자리인 거야. 처음 하는 가족회의지. 그래도 이렇게 먼저 가자고 말해주니까 고맙네. 솔직히 전 그때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그 시커먼 속도 모르고요. 어쩐지 그날 차에서도 남편은 뭔가를 계속 중얼거렸어요. 일단 30만 원 받은 거 확인하고 이자 계산도 갑자기 무슨 이자? 아니야. 그냥 그 대출 이자 계산법 생각하고 있었어. 이게 졸음운전 예방도 되고 좋아. 남편의 설명이 어색했지만 친구들을 도우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마을 입구. 그런데 몇 해 사이 많은 게 바뀌어 있었어요. 비닐하우스들이 늘어서 있고 도로도 새로 포장돼 있었죠. 와, 많이 변했네.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어? 남편도 의아해하면서 차속도를 늦췄죠. 비닐하우스가 왜 저렇게 많아? 아예 다른 마을이 됐는데? 또 마을을 소개하는 것도 달라졌더라고요. 청정 스마트팜, 팻말도 크게 있었죠. 이런 촌구석에 무슨 스마트팜이야. 비닐하우스에 이름만 거창하게도 붙였네. 근데 저는 동네뿐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어요. 마을 회관 앞을 지나며 동네 어르신들이 평상에 앉아 계셨는데 허름한 작업복 대신 깔끔한 등산복을 입고 계셨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죠. 차 안에 있는 절 보더니 반갑게 손까지 흔들면서 인사하시더라고요. 어르신,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잘 지내셨어요? 다 너희 엄마하고 형석이 덕분이지. 숙자가 우리 마을 완전히 바꿔놨다. 남편이 빨리 가자며 재촉하는 통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엄마와 형석이 덕분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드디어 우리 집 대문 앞에 도착했는데 외제차들이 주차돼 있었어요. 마치 강남 호텔 주차장 같았죠. 그걸 보더니 남편이 혀를 차면서 말했어요. 아마 땅 사러 온 사람들이겠지. 시골 개발한다고 하면 이런 투기꾼들이 꼬여. 그때 대문 옆 등판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기 뭐라고 써있는데 보여? 우리 집에 저런 게 언제 붙었지?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려는 순간 남편이 절 잡더니 말했어요. 참, 오늘 내가 좀 원칙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 장모님이랑 처남한테 현실적인 조언하려면 때로는 직설적이어야 하거든. 내가 무슨 말 하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 원칙적으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그냥 돈 관리나 미래 계획 같은 거. 계획 없이 살면 안 되니까. 뭔가 불안했지만 남편이 나름대로 가족을 걱정하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뭐가 그리도 급한지 가방부터 챙겨 들고 성큼성큼 걸어가더라고요.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손에 힘이 들어간 걸 보니 긴장한 것 같았죠. 그 뒷모습을 보는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엄마가 나오셨어요. 많이 늙으신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엄마도 여유로운 미소가 생겼더라고요. 우리 딸, 아이고 사위도 왔네. 어서 와, 날도 더운데 고생했다. 들어가시죠. 무안할 정도로 남편의 인사는 딱딱하고 차가웠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인테리어도 전보다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낡은 장판 대신 원목 마루가 깔려 있었고 가구도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죠. 전 그때만 해도 동생이 있으니 그동안 집을 많이 손본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집이 많이 바뀐 것 같아. 형석이가 다 고친 거야? 여기저기 바꾸기도 하고 고쳤어. 오래된 집이라 손볼 데가 많았거든. 그래도 집안에 남자 하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뚝딱하고 편하긴 편해. 그때 거실을 둘러본 남편이 예민한 기색을 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돈이 어디서 났길래 리모델링까지 하셨어요? 설마 빚내고 그러신 건 아니죠? 인테리어 비용 잘 모르고 아무데나 맡기는 것처럼 돈 버리는 게 없어요.
정말 무례한 충고였지만 엄마는 그저 걱정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거실에 앉아있자 잠깐 일보러 나갔다던 동생이 급히 들어오더라고요. 시골에 와서 엄마와 있는 게 편했는지 건강해 보였고 눈빛도 살아있더라고요. 시골에 와서 엄마와 있는 게 편했는지 건강해 보였고 눈빛도 살아있더라고요. 매형 오랜만이에요. 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래. 남편의 대답은 이번에도 건성이었어요. 묘하게 동생을 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무시가 가득했죠. 그나저나 아직 일 안 하지? 젊은 사람이 계속 집에서 놀면 되겠어? 동생은 그런 말에도 기분 상하지 않는다는 듯 흘려 넘기더라고요. 저 요새 진짜 바쁜데. 모르셔서 그렇지 여기서 일 되게 많아요. 일? 무슨 일? 설마 농사? 서울대까지 나와서 농사 짓고 있는 거야? 장모님 입장에서 천안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하기야 뭐 이런 시골에서 대학에서 배운 거 써먹을 데도 없겠다. 머리 비우고 몸이나 써야지. 잘 모르시네요. 요즘 옛날 같지 않은데 머리 쓸 일 더 많아요. 그때 남편이 가방을 열면서 말했어요. 장모님 처남, 오늘 제가 가족 회의를 하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 여기까지 왔으면 다 하고 가야지. 먼저 처남 이력서부터 봐드릴게요. 제가 준비해온 게... 남편이 가방을 뒤적이더니 갑자기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그 전에 이것부터 정리하고 가야겠네요. 그 30만 원 받으셨던 거 말입니다. 30만 원? 설마 뭐 내가 준 용돈? 그걸 얘기하러 온 거야? 제가 놀라서 물었지만 남편은 태연했어요. 아니, 그냥 간단히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고. 가족끼리 돈 문제 생기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작은 것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서 서류를 펼쳤는데 금전 요구 금지 각서가 있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이게 뭐야? 각서라니. 나한테 뭐 이력서 봐준다고 했잖아. 그것도 할 거야. 근데 온 김에 이것부터. 남편이 본격적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장모님, 저도 장모님 믿어요. 하지만 앞으로 처남까지 부양해야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예방 차원으로 간단하게. 제가 이런 걸 좀 갖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성격이거든요. 이런 거 가족 사이라고 넘어가는 것보다 해둬서 나쁠 건 없거든요. 향후 일체의 금전 요구 금지, 위반 시 법적 조치 같은 문구들이 빼곡했어요. 잠깐, 이게 뭐야? 금지? 법적 조치? 원래 계약서 양식이 다 이래. 표현도 그렇고 형식이야, 형식.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벌떡 일어나서 각서를 낚아챘죠. 이게 도와주는 거야? 우리 식구들 돈 빌릴까봐 범죄자 취급하는 게? 가족 사이에 무슨 계약이야? 이런 거 받아내려고 여기 오자고 한 거였어? 오바 좀 하지 마. 예방일 뿐이라니까 몇 번을 말해. 예방? 뭐가 그렇게 위험해서 예방이 필요한데? 남편이 변명했지만 이미 다 들통난 상황이었죠. 저는 엄마 앞에 가로막고 섰어요. 엄마,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 말 다 무시해요. 내가 미쳤지. 이딴 인간 말 믿고 여기까지 와서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어요. 가요. 그런데 엄마가 조용히 제 손을 잡더니 다시 앉으라고 하셨어요. 괜찮아. 우리 사위가 하고 싶은 말 많은 것 같은데 다 들어보자. 이렇게 모였을 때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는 거지. 난 괜찮으니까 흥분하지 마. 오히려 엄마의 침착함이 더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그때 동생이 옆에서 그 서류를 보더니 크게 웃는 겁니다. 야, 매형 정말 철저하시네요. 참 재밌는 분이시네. 우리 엄마 고작 30만 원 그때 용돈 받은 거 확인받고 싶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기름값 써가며 오셨어요. 이런 건 남겨두는 게 중요하니까 영수증 같은 거야 그냥. 이거 1,000원 문제도 있어. 남편이 동생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처남도 이제 정신 차려야지. 언제까지 엄마 누나 의지해서 살 거야? 35이잖아. 결혼은 언제 할 건데? 여기서 뭐 먹고 살 건데? 내가 장모님만 계셔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야. 처남까지 먹여 살려야 할 판이라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동생은 표정이 점점 굳어졌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알아서 하긴 뭐 지금까지 뭘 알아서 했어.
지금까지 놀고 먹었으면서. 남편은 끊임없이 동생을 계속 무시하고 깎아내렸어요. 옆에서 제가 아무리 찌르고 눈치를 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요즘 쌀값이 얼마인지는 알아? 농사 지어봤자 적자야. 괜히 쉴 핑계로 이러고 있지 말고 서울 올라와서 제대로 된 직장이나 구해. 아니면 내가 우리 회사의 경비직이나 다른 일이라도 소개해줄까? 몸 쓰는 것도 괜찮아. 최소한 월급은 받으니까. 여기 이러고 있는 것보다 낫겠지. 동생은 표정이 점점 굳어졌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 순간 제 동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살갑게 말하더라고요. 매형, 농장 구경이나 하실래요? 제가 요즘 뭘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농장? 뭐하러? 난 냄새 나는 데는 가기 싫은데. 엄마도 동생 말을 거들더군요. 그래, 잠깐 구경이나 하고 와. 멀지도 않아. 어차피 밥 준비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나도 궁금하다. 가볼래. 남편은 귀찮다는 표정이었지만 마지못해 따라 나섰죠. 집 뒤편으로 가는 길에 남편은 계속 투덜거렸어요. 농장은 무슨 농장? 텃밭 가꾸는 걸 농장이라고 하나? 요즘 시골 사람들은 뭐든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것 같아. 그런데 막상 도착한 곳에 보고는 남편도 살짝 놀란 눈치였어요. 축구장 서너 개를 합친 것 같은 거대한 부지에 최신식 비닐하우스들이 질비했거든요. 이게 스마트팜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농사 지어요. 옛날하고 많이 다르죠? 뭐 별거 아니네. 그냥 비닐하우스 크게 지어놓은 거잖아. 동생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아까 보니까 정부에서 보조금 받는 것 같던데 겉만 번지르르 한 거 아니야? 한번 안에 들어가 보실래요? 됐어. 어차피 토마토나 상추 키우는 거 아니야. 나도 뉴스에서 다 봤어. 그때 한 직원이 전동차를 타고 다가왔어요. 젊은 여자분이 동생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사님, 3동 수확 완료했습니다. 오늘 출합은 전부 상차했고요. 이사님 소리에 제가 놀라 동생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못 들은 척했어요. 수고했어요. 내일 일정은 확인했죠? 네, 내일 오전에 미팅 준비 완료했습니다. 직원이 가고 나서 남편이 비웃었어요. 이사님? 처남, 여기 와서 이사놀이라도 하는 거야? 좀 있으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재밌네. 시골에서 회사놀이라니. 직원이 몇 명인데? 동생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정규직만 53명이고 계절 근로자까지 하면 100명 넘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계속 직원들이 오가는 걸 보고는 긴가민가 하더군요. 그때 동생이 저에게만 눈을 찡긋 감더니 신호를 줬죠.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매형, 트랙터라도 한번 타보실래요? 요즘 트랙터는 자동이라 운전하기 쉬워요. 도시에서 온 분들은 되게 신기해하시던데 근데 보는 것보단 쉽지가 않아요. 야, 이 트랙터는 좀 비싸 보이는데? 알아보시네요. 그게 한 대에 1억 정도 해요. 동생은 태연했어요. 요즘 스마트 농기긴 다 이 정도 해요. 자율주행도 되고 기능이 많아서. 그래도 2억은 너무... 이거 살 수 있는 시골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런 걸 만드나 몰라. 왜 못 사요? 이것도 우리 거예요. 작년에만 5대 샀으니까.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지만 그저 말뿐인 허세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그땐 동생이 남편에게 뭐든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라 생각했죠. 억소리 나는 비싼 트랙터라고 하니 궁금은 했는지 올라타더라고요. 동생은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다가갔지만 남편은 손을 내저었어요. 다 알아. 이런 거 설명드릴 필요 없어. 운전이야 비슷하지. 대기업 자동차 회사 과장밥 먹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거 못 다룰까봐? 설명 없이도 보면 한 번에 다 한다고. 내가 해볼게. 남편이 자신만만하게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까진 우렁차게 울렸죠. 봐, 별거 아니잖아. 껌이지? 그리고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는데 트랙터가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방향도 멋대로였죠. 당황한 남편은 이것저것 밟았지만 그럴수록 더 빨라져서 속도가 붙더라고요.
브레이크가 어디야? 나 이러다 죽어! 잠깐만! 쿵! 엄청난 굉음과 함께 트랙터가 뭔가에 정면으로 박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튕겨나가 하필이면 거대한 갈색 더미로 떨어졌죠. 이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과 직원들까지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 광경이 지금 생각해도 참 만화 같았어요. 이게 뭐야? 무슨 냄새야 이거? 웃기게도 남편이 떨어진 곳은 소똥더미였죠. 퇴비로 쓰려고 모아둔 1톤가량의 소똥더미 말이에요. 처음엔 어떡하나 걱정이었지만 망가져가는 남편 몰골에 모두가 다들 배를 잡고 웃었어요. 파하하! 아이 소똥이 제대로 떨어졌네! 숙자네 사위가 소똥더미에 빠졌단다. 어찌나 꼴이 웃겼으면 스마트폰으로 사진까지 찍는 사람까지 있었죠. 남편이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쳤지만 너무 깊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었어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렸죠. 솔직히 그걸 보는데 꼴 좋다 싶더라고요. 얼마의 신랑이 끝에 남편이 간신히 소똥더미에서 기어 나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뒤덮인 모습이 정말 처참했죠. 동생도 터질 것 같은 웃음을 억지로 참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 제가 알려드린다니까 설명이라도 좀 들으시지. 쉽지 않다니까요. 에이, 냄새 토할 것 같아. 소똥 때문에 얼굴색이 안 보였지만 아마 속으론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샤워라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안내한 곳은 최신식 비닐하우스였어요. 남편 몸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 때문에 저는 옆에서 코를 막고 있었죠. 입구에는 자동 관수 시스템 작동 중이라는 표시가 있었는데 남편은 제대로 그런 걸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빨리 씻어야지. 찝찝해 죽겠어.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들어가 계세요. 바로 틀어드릴게요. 툴툴대던 남편이 뭔가를 누르자 천장에서 뭔가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이! 이게 뭐야? 또 똥이야? 이건 냄새가 더 독해. 이번엔 액체 비료였어요. 발효시켜 놓은 액체 비료가 분수처럼 그대로 쏟아진 거죠. 소똥 위에 액체 비료까지 뒤집어 써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비닐하우스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온 남편을 본 직원들이 또다시 폭소를 터뜨렸어요. 남편은 말도 제대로 못했죠. 갈색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을 뿐이었죠. 지나가던 마을 이장님까지도 구경 오셨더라고요.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퍼졌어요. 하하하! 평생 이런 건 처음 보네. 야, 이 정도면 유기농 인증받겠어. 집으로 돌아와서 겨우 씻은 남편은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했어요. 천아, 솔직히 나한테 일부러 이렇게 한 거지. 모를 줄 알아? 아니에요, 매형. 정말 실수였는데 제 설명 드리려고도 안 하셔놓고는. 그래, 당신이 다 멋대로 해놓고 누구 탓을 해? 동생은 남편의 계속된 의심에도 아니라고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갔죠. 저도 그게 동생의 복수라는 걸 알고 있던 터라 잡아떼느라고 혼났네요. 그래도 그 덕에 그동안 남편에게 당한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엄마가 가져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남편은 기운 없이 소파에 앉았다가 그 서류가 눈에 들어왔는지 쓱 보더라고요. 호기심에 서류를 집어든 남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농업회사범인 청정 스마트팜 대표이사 김숙자, 연간 매출액 22억 3천만 원. 읊조리며 읽다 놀라서 서류를 떨어뜨린 남편 걸 받아 저도 봤는데 사실이었어요. 그 안에 엄마와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 억대 매출까지 쓰여 있었죠. 장모님, 이게 뭐예요? 이거 무슨 서류냐고요? 매출액도 진짜예요? 엄마, 정말 이게 진짜야? 아니, 언제부터? 엄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형석이 내려오고부터 시작했어.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평생 밭에서 일하다 죽어야지 했는데 얘가 스마트팜 해보자고 여기저기 다니고 하더니 장관이며 누가 와서 지원해주겠다면서 설득하더라. 아들 믿고 동네 사람들도 다 돕겠다고 해보라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 기회다 싶어 사람 하나 믿고 밭이랑 땅까지 다 팔아서 했지.
그리고는 동생이 명함을 한 장 꺼내서 남편과 저에게 건네줬습니다. 보세요. 제가 다 알게 되실 거라 그랬죠? 그때부터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처남은 이사? 스마트팜 기술연구? 그럼 아까 그 직원들이 다 진짜로 여기서 일하는... 네, 이 동네 사람 거의 다 저희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놀라운 건 통장 내역이었어요. 잔고를 본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잠깐만, 0이 지금 몇 개야? 10, 100, 1000만... 20억? 잘못 본 거 아니죠? 운영자금인데 실제 자산은 더 많죠. 땅이랑 시설 합치면 30억은 될 거예요. 아까 매형이 별거 아니라고 우습게 본 것들이 매일 돈을 벌어다 주거든요. 여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제. 남편은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이 멀리까지 30만 원 때문에 각서를 들고 온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30억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말이죠. 그리고 전 문득 궁금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있었어? 나한테까지 왜? 솔직히 저희한테 한마디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과연 자네가 내 말을 듣기나 했을까? 우리 대단한 사위가?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시골이라고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거 알아. 그래도 내 딸한테는 안 그럴 줄 알고 참았지. 근데 돈으로 무시하는 거 알고 자네한테는 말보다 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네. 그래서 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여기서 기다린 거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저한테까지 숨기면서 오늘만 바라보며 지냈을 시간이 다 보였거든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돈으로 보여줘야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매형, 아까 저보고 뭐라고 했죠? 경비 자리나 알아보라고요? 동생 목소리엔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때 저한테 시골 가서 뭐 할 거냐고 서울대 나와서 농사 짓는다고 무시했던 거, 그게 저한테 엄청난 자극이 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거고요. 이런 시골 오면 아무 희망 없다고 했을 때 더 해내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못 들더군요. 그때 밖에서 누군가 왔어요. 전부터 자주 뵙던 마을 이장님이었죠. 우리 대표님 계십니까? 내일 일정 확인차 왔습니다. 이장님이 들어오면서 남편을 보고 웃었어요. 대표님 소리에 휘둥그레진 남편의 얼굴을 보고 이장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이 사위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당신 장모가 우리 지역 최대 농업법인 대표야. 곧 농업혁신부문 대통령상도 받는다 그러잖아. 우리 마을이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마을이 된 것도 대표님 똑똑한 이사님 덕분이고, 여기저기서 뭐 배워간다고 줄을 섰어. 장모랑 처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제대로 알구나. 이장님이 가신 후 남편은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남편은 평생 자기 월급으로는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엄마와 동생, 그것도 무시만 하던 이 시골에서 번다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유일하게 우쭐대던 것이 사라진 거니까요. 속으로 저도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던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 한참 품고 있던 걸 꺼내셨어요. 이건 우리 딸 통장이야. 받아. 내 통장? 열어보니 정말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는데 눈을 의심했어요. 그 안에 잔고가 3억 6천만 원이나 들어있는 겁니다. 매달 넣어뒀어. 더는 돈 때문에 못 볼 꼴 보지 말고 너 원하는 대로 살라고. 결정은 네가 하는 거지만 돈 때문에 시달리면서 살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남편이 벌떡 일어나 뒷목을 잡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돈 많이 버신 건 알겠는데 저랑 살지 말란 이야기까지 하시면... 왜? 나한테 30 준 게 아까워서 여기까지 쫓아온 사람한테 자네라면 딸 맡기겠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잘 됐네. 나한테 50 주는 것도 아까워서 재산 분리하자고 했던 거잖아. 그럼 이 돈은 우리 엄마가 내 이름으로 넣어준 거니까 전부 내 돈이네. 맞지? 우리 공증까지 섰던 거 잊어버린 건 아니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거죠.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30만 원 때문에 각서까지 만들어 온 정신 나간 놈이 누구지? 내가 그만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우리 엄마 이상한 사람 만들고 도둑 취급까지 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버텼는 줄 알아? 그때 엄마가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게 보였죠. 그 봉투를 남편 얼굴 앞에 갖다 대니 남편은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여기 31만 5천 원. 이자까지 붙여서 준다. 얼른 갖고 가. 자네 정확한 사람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장모님, 이 돈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이거 받으러 온 거 아니었어? 각서도 가져왔잖아. 사인할게. 가. 동생이 그걸 보며 옆에서 거들었어요. 보셔서 알겠지만 죽는 날까지 내가 매형한테 돈 얘기 먼저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매형, 이건 정말 조심하세요. 희망퇴직 명단에 올랐다던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아니야, 난 아니라고. 어디서 헛소문을 듣고. 거기요, 우리 거래처라서 다 들려요. 조만간 통보받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철저한 분이 노후 준비는 이미 다 하셨겠죠? 그리고 엄마는 남편 짐을 밖으로 버리다시피 하며 내놓더군요. 얼른 가게 나. 우리 딸 자네 같은 사람한테 이제 못 보내니까 가서 혼자 벌고 혼자 쓰면서 원하는 대로 살아. 귀한 내 딸 그만 괴롭히고. 멀리 안 나갑니다, 매형. 알아서 잘 가세요. 누나는 저희랑 살면 돼요.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체면도 자존심도 다 잃었죠. 왜 안 가? 기름값이라도 더 챙겨줘야 하나? 아니면 이자가 부족한가? 아직도 안 갔어요? 당신하고 갈 마음 없어. 이제 빨대 꽂는 사람 없으니까 좋잖아. 원하는 대로 피해 안 주고 여기서 살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 그날 이후 저는 친정집에서 쭉 지내게 됐어요. 엄마가 마련해준 작은 별채에서 병원도 다니고 더 건강해졌죠. 그런데 반대로 남편은 인생의 모든 위기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네요. 회사에서 희망퇴직 1차 대상자로 통보받고 나서 나락으로 떨어진 게 보이더라고요. 연락도 피하고 애원하는 문자에 답장 한 번을 안 해줬더니 어느 날 새벽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추리닝 차림에 머리도 부스스했죠. 나 이제 아무도 없고 갈 데도 없어. 도와줘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주라. 그때 동생과 엄마가 지나가다 밖에 있는 저와 남편을 봤어요. 그런데 두 사람을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장모님, 처남, 아니 대표님, 이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매형, 일어나세요. 이게 뭐하는...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새벽 조용한 마을에 남편의 울부짖음이 퍼졌어요. 창피해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엄마한테도 싹싹 빌었어요.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살 걱정에 그랬던 거예요. 어리석었어요, 정말. 근데 저만 잘 살자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장모님, 이제 새 사람 돼서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 그러면서 땅바닥에 이마를 찍기 시작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뭐든 하겠습니다. 청소든 심부름이든. 남편은 사람들이 보든 말든 계속 빌었어요. 자존심도 바닥에 가 있더라고요. 제가 시골이라고 무시했습니다. 돈 때문에 다 잃고 보니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평생 배우면서 살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전 남편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계속 엎드려 있었어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때까지. 그만해. 동네 부끄러워서 얼굴 들고 살겠어? 여기서 이런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애원을 하더군요. 여보,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당신 옆에서 한 번만 기회를 주라.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믿기 힘든 거 알아.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매일같이 찾아와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봤기에 어느 순간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서울 집 정리하고 여기 와서 지내던가. 대신 조건 있어. 앞으로는 내 말에 절대 복종. 우리 가족 무시하면 바로 끝이야.
당신 말대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다 버리고 바뀔 자신 있으면 와. 남편은 긴 참회 끝에 저와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졌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치로요. 요즘 남편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온라인 강의도 듣고 농업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죠. 요즘에도 한 번씩 남편이랑 진작 이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사람은 바닥을 쳐봐야 변해. 그때 곁에 있어준 사람의 소중함을 진짜로 알게 되지. 네가 끝까지 기다려준 덕분에 좋은 사람이 돼가는 거야. 그것도 네 복이지. 물론 아직도 남편을 전부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은 각자 관리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요.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 사람은 반성과 노력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 30만 원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교훈을 남겼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